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은 코로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이후를 상생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도 코로나 사태에, 재난 사태의 어떤 한중간에 와 있고, 또 한 번의 대유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1일 단일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삶을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러할 때 사실 공유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만남, 관계, 연대, 환대, 우정 이런 것이 이제 공유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좀 더 이제 커먼즈에 가까운 것이겠죠. 그런 어떤 것인데 코로나가 상당히 우리를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흩어놓거나 또 대면을 가로막거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거죠. 공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떤 방향이 위협받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도시의 공유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을 한 40분간 진행할 것인데요. 우선 토론자 세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서울시의 서울 혁신기획관님, 우리 정선혜 기획관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네,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2019년도 대구시의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근식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근식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구 사회혁신관 네트워크 대표를 하면서 사회혁신 포럼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사회혁신 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창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면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하실 분들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을 좀 해주시고요. 사전에 좀 준비된 이게 주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코로나와 어떻게 이제 연계시킬 것인가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중 토론은 채팅방에 발언 신청을 하시면은 그 청중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채팅을 해주시면은 직접 오늘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후에 답을 하는 걸로 하고요. 토론 1차로 한번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 토론자 분께 다시 한번 더 시간을 좀 더 할애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그 정선혜 국장님께서 서울시가 사실 최근에 커먼즈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공유도시 서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 이후에 공유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먼저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있는데요. 공통 질문에 1, 2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 그냥 건너뛰나요, 시간상? 그것을 합쳐서 해주셔도 되고 그것을 굳이 좀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네. 제가 적절하게 알아서 시간 남으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일단 서울에 그동안 이제 먼저 그동안 했던 공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론 내용이 3기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거라 첫 번째 이제 1, 2기에 대한 좀 방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 3기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의 공유 정책이 시작된 거는
2012년입니다. 이때 이제 공유서울 1기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19년까지가 이제 공유서울 2기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어쨌든 뭐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도 공유 도시를 표방하면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제도적 기반으로 공유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 보면 공유해야 될 대상들, 그러니까 물건이나 공간이나 이제 재능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기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쉐어링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뭐 중개해서 나눴을 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정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혼자 사는 어르신의 방을 뭐 대학생하고 공유하는 뭐 이제 이런 걸 알지, 아니면은 뭐 공구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 인프라 뭐 공유제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 뭐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진다 할지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뭐 쉐어링이라고 하지만 이게 렌탈인가 아닌가, 돈을 안 낼 뿐이지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전개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공유 기업이나 이제 공유 지자체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처음 시작을 했던 거, 그런 걸 통해서 자치구에 이제 공유를 확산하고, 이후에 이걸 통해서 저희는 지금 전국에 서울시 포함해서 공유 조례를 만든 데가 몇 개죠? 13개 정도, 이제 13개 정도 확산되는 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유서울 2기로 가면 조금 더 공유 대상 중심의 사업에서 도시 문제나 이제 생활 문제 해결로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교통과 관련해서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따릉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 정책으로 이제 내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공급자 중심, 이제 저희가 이런 뭐 공유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의 공급자 중심의 일기의 사업에서 조금 더 이제 시민 참여와 체험 중심, 저희가 뭐 공유의 날도 제정을 하고 공유와 관련된 뭐 네트워크도 하고, 그 다음에 공유 기업이나 이제 이 공유 지자체 이야기들을 좀 듣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주체도 이제 공유 대상에서 이제 공유 주체를 조금 다각화하는 이제 이런 사업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기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거 해서 지금 뭐 공유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공유 기업에 대한 이제 새로운 자원들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뭐 올해 말에 공유 서밋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시의 이제 공유 성과나 이런 것들을 국내외로 확산하는, 이제 공유 서울을 좀 브랜드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공유 1, 2기를 통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유 서울 3기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도시전환이라고 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좀 써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3기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문제의식은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거, 지금 뭐 공유 경제와 플랫폼 비즈니스, 뭐 커먼즈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조금 이번 요 앞에 질문에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먼저 이번 질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뭐 홍기빈 선생님이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공유 경제의 출현 배경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공유가 대두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협력적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유 경제가 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에 서울이 해왔던 이제 공유 정책이 정말 공유 경제였느냐, 공유 경제 문제의식이 있었느냐를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 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느냐, 그리고 협력적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느냐. 단순히 뭔가를 중개하고 매개하고 뭐 이제 공유 자체를 많이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그동안 해왔던 저희의 공유 정책을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먼즈하고 가로 열고 이제 시민 자산화 이제 이렇게 썼는데 뭐 커먼즈 자체에 대한 설명은 되게 잘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커먼즈라고 하는 건 어쨌든 국가가 소유하거나 시장이 사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한 것 사이에 새로운 이제 소유권에 해당하는 어떤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먼즈를 커머닝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 커머닝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권을 보다 이제 시민적 소유권의 형태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거버넌스나 오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거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자율운영 원리나 규칙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익의 사회적 공유가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커먼즈를 시민 자산화라고 쓰는 것 사이에 저는 좀 오해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먼즈를 시민 자산화라고 쓰는 거에. 그 이유는 어쨌든 이제 소유 형태를 뭔가 이 협력적 소유 방식으로 바꾼다. 이제 이런 면에서 뭐 어떤 요즘 이제 건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실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저게 옛날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지분 소유했던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 자산화와 커먼즈가 같이 가려면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는 이 활용이 어쨌든 이제 협력적 생산과 소비 방식이랄지 혹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랄지 혹은 공동체의 어떤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냐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만들어진 협력적 소유 형태로 만들어진 이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의 성격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배분하는 원리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어쨌든 어떤 자산화를 한 건물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과연 투자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이익공유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가 되어야 저는 시민자산화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이제 이 커먼즈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 없이 그냥 자산화가 커먼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관해서는 조금 제 의견을 좀 보태고 요거에 기반해서 제가 그 다음 3기 기본계획에서 이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따 다시 한 번 더 정선혜 국장님 얘기를 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의 그 공유 정책의 공유 서울의 1기의 어떤 제도적 기반 조성과 2기의 도시 문제, 생활 문제에 어떤 접근하는 것, 나아가서 3기의 환경적 어떤 지속 가능성이랄까, 또 협력적 생산과 어떤 협력적 소비, 어떤 이익의 어떤 배분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규칙,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3기의 정책에 담아내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박근식 위원장께 토론을 청하겠는데요. 그 공유촉진 조례에 의해서 만든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 사업을 근거로 해서 좀 지켜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비판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경험에 기반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위원장을 했고요. 원래 위원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해갖고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그렇고요. 이게 사실은 앞에 공통 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대구에 공유 경제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공유 문화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이렇게 던져보면 딱히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대구 FC가 있더라고요. 대구 FC.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 LA 라이온스 그 지역 연구를 확실히 하잖아요. 그 소유는 또 뭐 주식회사 하더라도. 근데 한국은 뭐 삼성 라이온스 지역 연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기업의 라이온스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대구에서 이게 공유 뭐를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구 FC 말고는 잘 안 보이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 그러면 사실은 공유란 개념이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유란 개념이 여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렇게 되고 약간 사기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사적 그 소유를 떠나서 어떤 그 말하자면 뭐 공산적인 가치, 이념, 연대, 사회주의 요소 이런 게 좀 그 가치를 분명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멋대로의 해석 이런 게 좀 있더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구 공유촉진위원회 같은 거는 그냥 이건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 인식이나 혹은 거기에 참가하는 위원들의 수준, 심지어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의 공유에 대한 개념의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천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한 9명의 위원인데 1년에 한 회의를 2번 정도 해요. 2번 정도 하면 뭘 하냐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회의 안건 보고 그냥 끄떡끄떡 끝나고 사인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대구시의 모든 위원회가 그렇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공유위원들이 혹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혹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회의하면 뭐 첫 번째 회는 원래 같으면 이제 다시 공유위원들 모이면 뭐 인사하고 뭐 대충 넘어가고 뭐 그냥 땅땅땅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구시의 공무원이든 혹은 시민센터에서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공유촉진위원회 같으면 물론 대구에서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라도 없으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예 하지 맙시다라고 해보는 것도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대구시가 이렇게 대구시가 잘한 것인지 아니면 뭐 시민센터가 애를 쓴 건지 모르지만 그나마 이렇게 공유 경제란 개념을 잡지 않고 공유 문화라는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제공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제 시민센터 또 한 가지 잘한 게 있죠. 일단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고 뭐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3억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죠. 이걸로 뭐 공유 정책을 합니까? 할 수 없는 돈이죠. 그냥 이 돈 일부분을 가지고 있던 시민센터에 뭐 약간의 위탁 직원이 2명 정도 있죠. 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쳐줬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못했게 얘기하면 실제로 공유촉진위원회 제가 뭐 나중에 바라고 싶은 게 또 질문지가 하나 있어서 일단 뭐 대구의 실정은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이창건 대구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공유 사업을 지켜보기도 하셨고 또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몇 년을 활동하셨는데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 안에 사실은 공유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 그런 어떤 관점에서 토론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화면 공유를. 제가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좀 이제 제목 어쨌든 쉐어링에서 커버닝으로 좀 토론을 좀 해보고요. 전 좀 지금 이제 대구 지역에서 이제 지역을 좀 커먼즈 관점에서 좀 해석해보는 뭐 이런 이제 본격적인 좀 출발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이게 거제도에 있는 이제 지심도 얘기인데 이게 요즘 한참 핫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36년도에 주민들이 일본 총독부에서 퇴출됐다가 이 소유권이 해군 거제도로 넘어가서 지금 다시 이제 주민들을 다 퇴거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 쟁점인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섬은 자연에 맞서서 오랫동안 이제 주민들이 갖고 온 커먼즈 그 자체인데 이제 제주도나 목초지, 제주도의 공동 목초지나 이제 곶자알처럼 사실 이제 커먼즈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좀 생각해서 해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 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커먼즈 관점에서 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비슷한 운명의 이제 저희 수성못인데 저도 몰랐는데 18년도에 수성못이라는 영화가 생겼던데요. 사실 이제 수성못도 따지고 보면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사실은 공동의 물을 갖기 위해서 보를 만든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단순한 공원으로 보지만 사실 이것도 역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먼즈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현실로 좀 오자면 그 이게 서울에 어제 그 100% 지켰다고 하는 이제 도시공원 일문제 대상을 했는데 저는 뭐 대구도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문제 대상을 절반을 지켜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진했던 게 범호공원 사진인데요. 이게 지역의 공원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 사태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근거리 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도보나 산책이나 환경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근접 공간의 여러 가지 공원 환경 여가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범호공원은 지역 주민과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일대를 다 둘러싼 시민들의 커먼즈라는 관점에서 좀 우리 시민사회도 좀 그 관여하고 해석하고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예를 하나 또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저희는 아직 그 시가 이렇게 사회 모든 영역을 좀 커먼즈화 한다는 거에 대한 좀 합의가 약간 약해서 이게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결국 여론조사들 해서 이제 선정위원들부터 했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위축된 이제 대구 지역에서 시청은 하나의 단순하게 랜드마크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될 커먼즈라고 좀 해석을 해서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그 좀 같이 훨씬 더 좀 참여의 폭이나 토론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좀 되게 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좀 시민들 어려울 수 느낄 게 있는데 결국 시대가 저희가 지금 이제 빅데이터, AI 뭐 하여튼 소위 말하는 디지털 자본주의로 가면서 이제 대구시도 빅데이터 센터를 세웠는데 저는 이제 이거의 그 신문 카피가 이렇게 대구가 어쨌든 그 공유의 관점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해석하는데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시민이 한다라는 게 신문의 카피였는데 사실은 빅데이터는 이제 시나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이렇게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제 기계 머신러닝을 지원해서 사실은 공공재거든요.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공공재인데 이 빅데이터를 이제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 모두를 위한 정보를 빅데이터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런 좀 데이터 프로슈머 그러니까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그런 시민의 위상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AI가 뭐 이게 되게 그냥 카피인데 제가 인상적이어서 인공지능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킨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사회의 좀 모든 분야에
어떻게 보면 되게 주도권 내지는 공급자 중심의 이렇게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트 펭귄이 사실은 의지가 있는 한 명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바다 표면에 있는 바다로 서로 같이 뛰어내리는 건데요. 좀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커먼즈를 좀 전 영역에서 그 토지, 자본, 경제, 정보, 교육, 노동 하여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좀 커머닝 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동시에 사회 혁신의 과제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뭐 위기, 소멸 위기로 하는 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좀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차로 그 토론을 한번 이제 했는데요. 지금 아쉽게도 지금 채팅방에는 아무도 지금 질문을 안 주셔서 앞에 강의 때는 몇 분이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이번 토론에는 없어서 일단 토론자 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같이 토론을 더 진행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제가 일단은 질문지를 미리 좀 드렸는데 토론 요지를 좀 미리 각자에게 좀 드렸지 않습니까? 예, 드렸는데 대략적인 거는 좀 빠뜨린 것도 좀 계시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는 우선 조금 제쳐두고 과연 이제 오늘의 좀 핵심 어떤 주제가 이게 키워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공유 정책의 방향을 정선혜 국장님 일부 좀 얘기는 좀 하셨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하셨는데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하신다면은 어떤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떤 팬데믹 현상 또 공동체나 어떤 대면을 위협하는 이런 어떤 상황 또 만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이런 것이 등장했는데 여기에서 공유 정책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신다면은 어떤 네. 좀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로 이제 직접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쉐어링에서 커먼즈라고 하는 구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공유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1, 2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저희가 왜 커먼즈라는 말을 이제 쓰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박근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 안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공유 정책을 해왔던 시 행정 안에서도 일단 나눔하고 공유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렌탈하고 공유가 잘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사실은 아까 공유 관련해서 대표 정책이 이제 공구대 여소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시민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공구를 갖고 와가지고 서로 나누어 돌려 쓰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공유를 할, 공구를 사가지고 렌탈해주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 서비스하고도 이 구별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일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서는 이거를 공공 서비스 자전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공유 자전거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자전거를 내가 사지 않고 공공이 대량으로 서비스로 그냥 생활 편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를 또 공유 정책이라고 그동안 불러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요소들하고 좀 차별화하고 우리의 공유의 방향을 조금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언어를 쓸까 하다가 일단 이제 커먼즈라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커먼즈라고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협력적 생산과 소비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이 공유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이제 이런 속에서 커먼즈라는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뭐 코로나19나 이제 이런 거하고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가 되면서 집에 이제 자가격리된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면서 집이 되게 좁고
형편없는 분들은 더 고통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 없는 사람, 집이 굉장히 이제 이 협소하거나 누추한 사람한테 더 큰 고통이 코로나로 안겨줬을 때, 그러면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조금 더 공공적인 방식으로 특히 위기 재난 시에 조금은 더 넓고 쾌적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뭐 그거는 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갖고 있던 우리의 자원들 중에 그게 민간이 갖고 있던 공공이 갖고 있던 어떻게 개방되고 어떻게 다시 공공재의 쓰임새로 가져야 이 위기 취약 가구 계층의 이 재난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도 뭐죠? 그 무더위 쉼터가 지금 노인정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더위와 혹한을 견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뭐죠? 경로당이 주로 그동안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무더위 쉼터 역할을 굉장히 취약계층한테는 되게 중요한 쉼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 안에 이 오랫동안 경로당이 문 닫았을 때 새로운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공 인프라는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공유제를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전환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공유를, 아니 뭐죠, 공부를 같이 대여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금 더 이 불평등에 대응하는 이런 공유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민간 인프라 중에서 혹은 어떤 기능을 공공이 갖고 있는 걸 전환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례 중에는 이제 이런 걸, 저희가 공유 숙박을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여행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았잖아요. 그 호텔업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제안을 했냐면, 저희한테 외국에서 오면 자가격리 기간을 2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의 그 호텔을 뭐죠? 그 아웃스테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은 집에 머무르고 대신 그 가족들이 호텔에 머무르면서 자가격리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 외국의 사례는 뭐 호텔 자체를, 특히 이제 이 감염원이 되기도 하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노숙자들을 위해서 호텔 자체를 내어놓는 사례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무엇을 공유할 건가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관점이나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스크를 보면서 저희가 마스크가 한 번도 공공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마스크가 공공재가 되었고 한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이 공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사실 마스크를 그냥 정부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급하니까 세웠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동네 생활권 내에 이런 마스크를 생산하고 마스크를 배포하고 마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이 동 단위의 마을 단위로 내려와 있다면 이런 마스크 대란을 겪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다행히 이제 대응을 잘 했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마스크를 공급하는 동네 단위, 생활권 단위의 이 생산과 공급과 분배 체계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이제 공유 정책의 좀 방향으로 저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공공재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가운데서 위기 대응 시에 무엇이 새롭게 공공재로 해석돼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공급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협력적 경제의 방식으로 될 거냐.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하여튼 그 저희가 뭐죠, 자가격리된 사람들한테 그 구호 물품 같은 거가 세트로 이제 배달이 되었잖아요. 그게 보면 거대 회사의 햇반이라던가 햄이라던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기재난 시에서는 그런 격리자에게 보내는 구호 물품이 공공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공재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조금 더 이 동네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까
가게 문 닫았을 때 그런 가게가 이런 류의 뭐 건강한 식자재를 이용을 해서 가게에서 가공을 해서 그런 그 위기 취약계층이나 이제 자가격리된 사람들한테 보내는 이런 새로운 이제 전달 경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등등.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는 저희가 공유해야 될 것과 공유해야 될 방식, 공공재화해야 될 것과 공공재를 구성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교훈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선희 국장님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로는 대단히 중요한 그 지점을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마스크가 공공재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고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 또한 공공적 방식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면서 이제 전달 되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불평등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방역과 어떤 불평등의 충돌, 방역과 돌봄의 충돌이랄까, 방역과 어떤 공동체의 어떤 충돌,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공유 정책의 어떤 방향을 크게 좀 제시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대목이고요. 이어서 우리 시간을 9시 5분까지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조가 지금 아직까지 1차 토론도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벌었는데요. 우리 이어서 이창근 소장님 아까 조금 추상적인 느낌에서 좀 토론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없죠. 더 한번 구체적으로 발을 땅에 한번 딛는다면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정선혜 국장님 뭐 이야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이번에 그 코로나 때 그 사실은 국가의 어떤 행정 조직이 사실 그 여러 가지 물품 전달 체계나 뭐나 이제 격리라는 시스템 때문에 당장 위기에 처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사실 돌보는 게 거의 중지됐을 때 결국 그게 우리 지금 이제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 단위 기반의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 제가 아까 공원이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이게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사람들 일반적으로 예상에 되게 국가가 이렇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하고 행정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아지지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여건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 생활세계 영역에서 지금 어쨌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중간에 이제 시민의 영역이 사실은 이제 좀 다른 영역, 이 두 영역과 다른 새로운 영역을 좀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일상의 공간,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 사실은 많은 이동이 없었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 마을 단위 예를 들면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마을 단위 생활들은 오히려 다 높아졌고 사람들이 가정에 이제 많이 모르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마을 비즈니스는 오히려 더 활성화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한카드 카드 이용 실적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저는 행정은 되게 멀리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당근마켓처럼 근거리 SNS 뭐 이런 건 오히려 더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어떤 이제 사회적 위기의 대응을 굉장히 마을 단위 내지는 이제 현장 단위 아니면 굉장히 근접 공간 단위 내로 좀 구성하는 게 다양한 실험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구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검색을 해보시면 대구시 공유 정책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들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이제 행정이 좀 오히려 그걸 지지하고 그거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굉장히 고민이 앞서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대한 행정 구조 자체가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과연 효율적일까? 하여튼 전 좀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어쨌든 힘이 들더지만 어쨌든 커버닝에 대한 자기 이렇게 해석 내지는 관점을 계속 갖고 실험들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좀 이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근심 위원장님
사실은 공유정책 촉진위원장직을 코로나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위원회를 하면서 뭐 비판적인 그 입장에서 좀 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과 공유 정책이 대구시가 뭔가 창조적으로 혹은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선도적으로 뭔가 정책을 이렇게 제안하고 뭔가 풀어나가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시민사회에 어떤 맡겨두고 뭐 그런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국면에서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대구시의 어떤 공유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이제는 좀 뭔가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게 코로나 전과 후를 가르고 뭐 후는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과정만 있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 후는 없고 코로나 과정에서 이거 말고 끝나면 뭐 지금 중국에서 백신 실험을 사람한테 하기로 했다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생고생만 하지 코로나 후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을 난무하는 게 사실은 좀 적절한가라는 거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 무관하게 제가 대구 FC를 이야기한 건 그렇습니다. 그 대구의 공유 촉진, 뭐 공유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대구 FC를 보면 이게 소유와 향유, 그 대구 시민이 소유하고 대구 시민이 향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와 향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FC를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어떤 대구시도 그렇고 공유 촉진회가 우리가 젠틀피게이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향유뿐만 아니라 이 소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세금이든 기금이든 특히나 이제 마을의 기금을 만들고 작은 단위에서 그 기금을 만드는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대구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 토론에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공재, 공유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가진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뭐 물론 뭐 논가치라거나 인사이동이나 뭐 이런 게 과정이 있더라도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자기 발언도 하고 그래야 저같이 좀 까칠한 사람도 좀 덜 까칠하고 고생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 입장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대구시는 공유 정책이란 기본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냥 땜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기, 2기, 3기까지 저는 그 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 뭐 2년 정도, 2, 3년의 단기 계획이라도 가지고 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라는 게 계획 공유 정책의 기본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이렇게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민센터에 업무위탁 2명 정도 해서 이렇게 땜질 처방하기에는 너무 이걸로 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센터의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뭐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센터 건립이 필요하고 그것이 점조직이었으면 좋겠다. 선별로 연결되는 단일한 뭐 시민센터가 뭐 소유하고 그런 센터가 아니라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가 다 참여하는 공공법인의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공유촉진회와 관련돼 있는데 이거 좀 제발 좀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라. 한 달에 한 번이 좀 힘들면 2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설립까지 했어. 그리고 아마도 이 방송 아마 공무원들도 보고 있지 싶은데 돈 좀 쓰세요. 진짜로. 이 3억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 돈을 좀 써갖고 이거를 키워서 대구 시민들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좀 까칠해서 예. 죄송한데 뭐 하여튼 이 예. 정도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진행자이기 때문에 줄이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특별하게 뭐 크게 정리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우리 그 청중들께서 좀 토론에 직접 참여를 못 하신 게 좀 아쉽기는 하고 전체적으로 거칠지만은 세 분의 토론이 저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유를 통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 불평등 이런 것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으로서의 어떤 그 공유 정책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2부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